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뉴욕 증시는 2거래일 연속으로 지수가 내려갔습니다. 세일즈포스의 실적에 대한 충격도 있었고 GDP가 둔화하면서 또 금리에 대한 이슈가 불거진 건데요. 거기다가 주요 종목들의 흐름도 좋지 않았습니다. 엔비디아 차익 실현 움직임 속에 급락이 좀 나왔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같이 밀렸습니다. 반면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또 중국 쪽에서 호재 들리면서 전기차주가 일제히 랠리를 보였다라는 특징이 있었는데요. 네, AI, 엔비디아에 대한 신중론과 또 과열에 대한 부담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소리를 듣고도 계속 갔었던 엔비디아가 이번에는 좀 달리 반응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AI 반도체 종목군들 중심으로 밤사이 뉴욕장 부진했는데 우리 장 어떻게 연결될지 지켜보시죠. 자, 어제 국내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뉴욕장까지 함께 호흡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는 이런 것은 함께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주요 섹터가 전반적으로 같이 밀려나는 모습이었죠. 차익 실현은 반도체 쪽에서도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2%, SK하이닉스 3%, 한미반도체는 상승해서 결국 하락으로 전환하며 2% 떨어진 채 거래 마쳤습니다. HBM 종목군들이 거의 다 밀려났고요. 구리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재고가 조금씩 쌓이고 있다라는 소식에 전선주들도 부진했습니다. 단기 상승에 대해 조금 과도했다라는 인식이 등장하면서 뉴스케일 파워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전주들도 이 거래에 연속해서 하락했죠. 캐즘과 고금리에 시달리고 있는 2차 전지, 에코프로 BM에 대한 매도 리포트 이후 LG화학과 엔솔 신용등급 전망 하향, 이 거래에 연속해서 2차 전지의 하락폭이 대형주 중심으로 크게 나왔습니다. LG 엔솔과 LG화학,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모두 다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던 어제였고요. 에너지 쪽도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고금리가 지속될 것이라는 부담감 속에 정유가스, 신재생까지 어제 밀렸고요. 고금리 부담, 바이오 인터넷, 2차 전지 성장주에 타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큰 섹터로 보고 있는 주요 덩어리 섹터들이 어제는 거의 다 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체크하겠고요. 시간 외에서 강했던 쪽 일부 보신다면 우주항공 관련한 뉴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잠시 후에 우주항공 관련해서 좀 자세하게 브리핑을 전해드릴 거고요. 관련해서 시간 외 시세도 가장 강하기도 했네요. HLB그룹도 올랐는데요. 리보세라니 파트너사인 항서제약, FDA CRL 추가 보완서 추가 수령 하루 전이다라는 일정을 앞둔 움직임에 시간 외에서 강세 흐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제장 주요 섹터가 부진했고 시간 외에서는 우주항공 HLB그룹이 강했다. 이 정도 정리가 되겠고요. 자, 어제 강했던 쪽을 본다면 중국과 관련한 모멘텀이 있는 쪽이었습니다. 우리는 요즘 중국에 대한 기대치가 과거 대비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황에서 그 중국을 제외하고 섹터를 바라보고 만약에 중국이 좋아진다면 플러스 알파 정도로 여기고 있죠. 그런데 어제장에서는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플러스 알파의 파워를 조금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5월 27일 주 초반에 방송할 때 한국과 중국 관련한 영향권에 드는 섹터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었는데요. 생각보다 이쪽에서 굉장히 강하게 치고 나옵니다. 헝션그룹이나 윙이푸드 이런 중국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기록했고요. 카지노 쪽 GKL 파라다이스 어제장에 강하기도 했죠. 그리고 여전히 우리들의 화장품은 계속된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제 화장품 쪽은 신고가가 아닌 종목을 찾아보기가 좀 어려울 지경까지 달했습니다. 거의 모든 sek터가 빠지고 있는 가운데 유일한 동아줄 같은 느낌입니다. 원웨이 장세가 전개되고 있죠. 지속적으로 저희도 말씀드리고 어제도 수정앵커 정말 자세히 브리핑을 해주셨는데 한중 정상회담이 4년 만에 개최됐고 중국과 교류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감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중국의 수많은 브랜드가 탄생하고 있고 그들이 성장한다면 우리 한국 업체들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으나 한국의 ODM사는 수혜로 여겨질 수 있다. 이런 분석도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나 중국이 메인은 아니죠. 지금 화장품 쪽은. 미국에 대한 모멘텀, 아메리칸 드림이 강하게 섹터를 끌어주고 있습니다. 소비재 시장으로서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 동남아권에서 한국 뷰티의 인기, 실감을 많이들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 제품의 강점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선케어 같은 경우
경우만 해도 우리가 백탁 현상이 조금 적고 단순히 선케어 기능뿐만이 아니라 주름이나 미백이나 여러 가지 효과를 가지고 있는 다기능 제품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가성비 제품이기도 하죠. 선크림이나 스킨케어 같은 경우는 데일리 루틴에 들어가게 됩니다. 선크림 같은 경우는 계속 덧바르기도 해야 되니까요. 고가의 제품보다는 가성비 제품을 자주 발라주는 게 더 좋죠. 그래서 고물가, 고금리, 그리고 가성비 제품으로서의 여러 가지 메리트를 보여줍니다. 어제 좀 자극이 됐던 내용은 이겁니다. 중소기업 수출 2개 분기 연속해서 증가를 기록했는데 화장품이 전체 수출 품목에서는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었죠. 화장품 밸류체인 이제는 종합부터 OEM, ODM, 브랜드샵, 유통, 원료, 용기까지 전반적으로 오르고 섹터가 다 같이 올라가다 보니까 점점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다이소 관련한 종목군들 혹은 선케어 관련한 종목군들 이렇게 나눠볼 수 있고요. 한국콜마 같은 경우도 선케어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업체입니다. 그래서 선케어 쪽이 부각된다면 한국콜마에 대한 관심도도 꾸준히 늘어날 여지가 있겠죠. 자, 어제는 다이소 테마에서 원익이 눈에 띄기도 했습니다. 원익의 자회사가 다이소에 새롭게 뷰티 브랜드를 런칭했다라는 소식 이후로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원익인데요. 어제장에서도 추가적인 상승 8%의 급등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자회사를 잘 두면 또 때에 맞춰서 주가 급등을 보이기도 하네요. 펌텍코리아 용기 쪽이죠. 이쪽도 이거를 연속해서 올라갔습니다. 그 밖에 이슈 탑3 특징주를 골라봤는데 SK 어제 장중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급등을 했죠. 이유가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결과가 나왔고 최태원 회장의 전체 재산 약 4조 원에 대해서 65%, 35% 분할 비율 결정을 법원에서 내렸죠. 그래서 1조 4천억 정도 재산 분할 지급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대 주주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분을 매입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작용했고요. SK 측의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물론 SK 측에서는 최태원 회장의 지분을 건드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목소리 등을 내놓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슈가 크게 됐다라는 점 보시죠. 그리고 태성 25% 급등 마감한 어제입니다. 기존의 PCB 사업 외에 이 신사업 복합 동박 장비 개발 이슈가 들려왔습니다. 제품 샘플 테스트 중이고 올해 안에 매출이 날 것이라는 기대감, 거기다가 유리개판 장비도 개발 중이다. 이 이슈 속에 태성이 어제 주가 25% 상승으로 내달렸네요. 2차 전지 전반이 부진했던 가운데 일부 몇 종목을 끌어올려준 약간의 동아줄 같은 종목이 어제는 대주전자재료, EV 첨단 소재였던 것 같습니다. 대주전자재료는 테슬라 원통형 배터리 성능 개선 소식이 들려왔어요. 기존에 중국산을 쓰는 게 아니라 한국산 실리콘 음극재를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슈가 부각되면서 대주전자재료가 국내의 유일한 실리콘 음극재 양산 업체로서 어제장 급등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14% 상승했죠. 그리고 개별 이슈로 인해서 EV 첨단 소재 올라가면서 동원 시스템즈나 일부 종목군들을 같이 끌고 가는 모습이 눈에 띄기도 했습니다. 자, 실리콘 음극재 그 외 종목으로 무엇이 있을까 시장에선 찾기 바빴고요. 이녹스도 거론이 되고 있으니까요. 한번 같이 두고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제장에서는 3% 정도 미약한 흐름이긴 했네요. 자, 어제 국내장에 대한 정리 앞서 이제 개별 종목이나 섹터 시세 봤었고요.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되면서 양지수 보시다시피 모두 내렸습니다. 코스피 1.5%, 코스닥 0.7% 하락했네요. 연간 기준으로 어제 이렇게 코스피가 또 내리면서 결국 연간으로 마이너스 전환되기도 했습니다. 상승률이요. 금리가 올라가고 달러가 올라가고 외국인 매도 물량이 늘어나면서 HBM 종목 주도주들의 부진이 나타나자 코스피 낙폭이 상당히 크게 드러났고요. 2차 전지와 반도체 소부장의 하락이 코스닥 쪽도 끌어내렸습니다. 전체 종목의 66%가 하락했고 코스피 쪽에서는 72%의 종목이 떨어졌습니다. 우리만 빠진 것은 아니에요. 일본과 대만, 홍콩 그리고 중국 상해 종합지수까지 모두 1% 이상 밀렸습니다.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감을 여지없이 느끼고 있고 자본 유출 우려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시장은 지금 매크로 고금리 공포에 다시 한번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리에 영향을 줄 만한 데이터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거고요. 4월 PCE, 5월 ISM, 그리고 미국의 ADP 취업자 변동 혹은 실업률 등을 체크해야겠죠. 오늘 밤에 이제 4월 PCE가 나올 것이고 다음 주에 이렇게 추가적인 데이터가 예정돼 있습니다. 만약 물가와 경제가 냉각된다면, 그것을 확인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금리를 낮출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다시 등장하게 된다면 지금 상황은 어찌 보면 지금부터는 나쁘지 않을 수 있다라는 희망회로도 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의 이익 전망은 여전히 견고하기도 하고 꽤 많이 5월 들어서 상승분을 반납했기 때문에 밸류 부담이 좀 덜어졌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게 참 시각은 한 끗 차이죠. 지금 하락해서 너무 속상하다와 이것으로 인해 밸류 부담이 덜어졌으니 추가 기회를 모색해보자. 어느 쪽으로 마음을 둬야 될지 궁금해집니다. 일단 밤사이 금리에 대한 공포가 조금 줄기는 했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도 살짝 떨어졌고요. 일단 데이터들 보실까요? 1분기 GDP 수정치가 나왔는데 속보치 대비해서 줄었습니다. 경기 데이터가 좋지 못했다라는 점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을 상회하면서 고용 악화가 나타났다라는 점, 거기에다가 연준에서 2인자로 여겨지는 뉴욕 연은 총재, 인플레 하반기에 둔화를 확신한다라는 멘트까지 했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 하락을 좀 촉발시켰고요. 주요 국채 발행 일정이 좀 지나간 것도 아마 영향이 있을 겁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1.6% 떨어졌습니다. 다만 여전히 4.5 위라는 것은 부담스럽기는 하죠. 그래서 금리가 하락했으니 조금 시장이 괜찮을까라는 기대를 할 수도 있으나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AI 반도체 혹은 AI 생태계 관련한 IT, 반도체, 전자기기 쪽 종목군들이 좋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세일즈포스가 전일 실적 내놓고 20% 급락했다라는 점도 부담이 됐고요. AI 쪽의 소프트웨어 종목으로서 꽤나 긍정적인 평이 많았었는데 이런 급락은 당연히 좋지 못했을 겁니다. 그 외 실적을 내놓은 기업들도 그닥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백화점 체인 업체죠. 콜스, 미국 전역에서 1,100여 개 이상의 매장을 갖고 있는데 역시나 실적 충격을 내놓으면서 22%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점점 AI, 반도체 여기에 대한 신중론도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마켓워치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하반기 최대 위험은 연준이 아니라 AI다. 월가는 AI에 대한 투자, 엄청나게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빅테크들의 움직임이 둔화되는 것을 지금 고려해야 한다라는 경고의 목소리도 나오긴 했습니다. 엔비디아 일단 3.7% 떨어졌습니다. 신중론이 부각되기도 했고 비엔비디아 진영에서 AI 가속기 표준 개발에 나섰다라는 점, 중동 AI 가속기 라이센스가 늦어졌다라는 점, 여러 가지 노이즈가 같이 있었습니다. 4% 가까운 하락이 있었고요. 반면에 테슬라가 치고 나왔습니다. 로이터의 보도가 있었죠. 중국이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등록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소식통의 말을 빌어 인용 보도가 있었는데 1.4% 상승했고요. 전기차 밸류체인 종목들 같이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HP, 휴레패커드도 17% 급등했네요. 2년 만에 매출 성장세를 보이면서 PC 수요 회복에 대한 조짐이 나왔다라는 분석이 등장했습니다. 종목별로 좀 명확하게 엇갈렸던 하루였고요. 앞서 마켓워치의 보도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볼까요? 리톨츠 웰스 매니지먼트의 조시 브라운 CEO 발언이었습니다. AI에 천문학적인 투자를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모두의 주가가 올라가는 회전목마를 만들어냈다. 그런데 누군가가 회전목마에서 내리는 상황을 생각해 보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연결이 돼서 AI 스토리로 모두 묶여있는 이들이 이 회전목마에서 누군가 내려서 다 같이 내리기로 결정이 됐을 때 시장이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AI 스토리 내 종목들의 비중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시장의 충격에 좀 대비를 하자 이런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마치 오늘장을 보여주는 듯한 단면이기도 하죠. AI 생태계 종목군들이 떨어지면서 사실 기업으로 보면 오르
오른 종목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수상으로는 떨어졌다라는 점, 워낙 이들의 비중이 컸기 때문이겠죠.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알파벳, 메타, 아마존, 그리고 소프트웨어, 반도체 종목군들이 다 같이 밀려났습니다. 그래도 이 가운데 애플은 오늘장에 올랐다라는 점은 반갑기도 하네요. 월가에서 굉장히 핫한 트레이더 중 한 명이죠. 마크 미네르비니에도 나중에 후회할 수는 있지만 엔비디아 포지션을 종료하겠다라며 이익 실현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자, 섹터로 본다면 태양광이 또 살아 있습니다. 썬노바, 썬파워 10% 이상의 급등이 있었고요. 중국 쪽 종목군들 그리고 대형중이 인페이즈까지도 강세였습니다. 전기차도 괜찮았어요. 테슬라, 리비안, 루시드, 니콜라, 샤오펑 올랐고요. 연료전지 쪽 퓨얼셀 에너지, 블룸 에너지, 플러그 파워, 에너시스 등의 종목도 강했습니다. S&P에서 2030년에 클린 수소 4천만 톤 생산될 거라는 좀 공격적인 전망을 내놓은 것도 한 몫을 하기도 했을까 지켜봐야겠네요. 방산, 5G, 택배, 건설 은행, 화학, 게임, 자율주행 전반적으로 올라간 쪽이 꽤 많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떨어진 쪽에서 빅테크, 반도체, 로봇, 블록체인 이런 그동안 우리가 꽤 많이 상승 특징 섹터로 봤던 쪽이 밀려났다라는 점에서는 상승에 대한 부담이 느껴졌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장 마감 이후에 나온 속보죠. 트럼프 전 대통령 성추문 입막음을 비롯한 34개 혐의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런 소식이 있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진영에 좀 더 힘을 실어주는 내용일 것인지 그러면 관련 섹터는 어떻게 될 것인지 밤사이 이미 그걸 반영한 것인지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시간에 실적 등 뉴스가 많았습니다. 일단 기다렸던 델이 생각보다 큰 실망을 안겨줬네요. 실적 내놓고 시간 외에서 급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EPS 같은 경우는 예상을 상회했고 매출 같은 경우는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가이던스에서도 EPS 제외하고는 매출은 예상 상회했는데 일단 시간 외에서는 급락으로 진행이 됐고요. 마벨 테크놀로지도 시간 외 하락으로 실적 내놓고 떨어졌습니다. 화장품은 미국에서도 강하네요. 울타뷰티입니다. 실적을 내놨는데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그리고 시간 외에서 10% 이상의 급등을 보이기도 했네요. 미국판 올리브영, 미국도 역시 화장품인 것인지 화장품이 언제까지 어디까지 갈 것인지는 아무도 예측 불가입니다. 당장 오늘 이익 실현이 나와도 정말 이상하지 않은 흐름이었었기 때문에요. 그러나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실적 내놓고 시간을 시세 보시면 코스트코도 밀려났고요. 백화점의 또 다른 노드스트롬도 떨어졌습니다. 갭이 시간 외에서 상승 흐름 나타냈는데 이거 빨간 글씨로 바꿔주시죠. 그리고 보완주인 지스케일러가 17% 시간 외 급등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보완 쪽 뉴스도 솔솔 나와서 일단 지스케일러 간단하게만 보시죠. QoQ 대비 성장률이 굉장히 높게 나왔고요. 클라우드 기반 네트워크 보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세계적으로 150여 곳의 데이터 센터를 보유하고 미국 매출에서 미국 매출이 한 50% 이상에 달하기도 하죠. 보안에 대한 뉴스가 애플에서 보안 개발자 회의 보안 기술 공개할 거다 이런 얘기도 어제 나왔었고 또 지스켈러의 호실적도 있었기 때문에 일단 보안주 한 번 더 정리된 내용 같이 보여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연결고리는 앞서 뉴욕장에서 이미 테슬라 이슈로 살펴봤던 자율주행입니다. 테슬라가 중국의 FSD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등록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로이터의 인용 보도가 있었고 월간 구독으로 판매하는 것을 고려한다라는 것과 화웨이도 자율주행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여러 자율주행 뉴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참 시간 외에서 자율주행 뉴스들이 정말 자주 나오긴 요즘인데요. 자율주행 관련 종목군 이 정도로 언제나 정리해서 보여드리죠. 통신기술 솔루션, 라이다, 카메라, 수동부품, 소프트웨어 어느 쪽으로 관심을 둬야 될지 오늘 시간 허락하면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그 밖에 연결고리는 저출산입니다. 저출산 고령위에서 특별회계 신설을 포함한 저출산 종합대책을 이제 대통령에게
제출한다. 뭐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특별회계라는 게 특정 사업 운영을 위한 별도 마련 예산을 뜻하고요. 10조 정도로 규모가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임, 재택근무, 육아 관련주, 시장이 뚜렷이 관심 둘 곳이 없다면 이런 쪽이 트레이딩의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죠. 이런 아가방 컴퍼니, 토박스 코리아, 삼성출판사, 뭐 유엔젤, 육아용품이나 유아교육과 관련한 종목군들 체크를 해둬야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시장의 여러 내용들 들여다봤고요. 오늘 섹터는 어디로 가봐야 될지 잡아주시죠. 네, 6월입니다. 이제 미국에서 나스닥 시장에 웹툰 엔터테인먼트 상장한다 이러한 이슈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웹툰 관련주가 어제 또 튀었는데요. 관련해서 브리핑 준비해봤습니다. 6월에는 웹툰을 좀 봐야 할까요? 네이버 웹툰의 자회사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6월에 미국 나스닥 상장이 임박한 상황입니다. 정확한 시기는 아직 잘 모르지만 어쨌든 올해 상장한다, 6월에 상장한다라는 이슈 속에서 웹툰주가 또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라인의 야후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뭐 사태 이슈들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장의 추진이 순항하고 있다. 네이버 쪽에서는 관련한 전문가들을 지금 뽑고 있다. 이러한 뉴스들이 어제 전해졌습니다. 거든요. 네이버의 주가는 3%가량 밀렸습니다. 사실 라인 야후 사태 이후로 지금 계속해서 주가는 좀 부진한 모습이고요. 어제 장에서는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웹툰 관련주들이 잘 올라갔죠. 키다리 스튜디오가 11% 넘게 올랐고요. MBT도 10% 정도의 강세, 나머지 종목들도 흐름이 좋았습니다. 이 중에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네이버 웹툰과 좀 연결을 지어볼 수 있는 종목 두 가지 뽑아봤는데요. Y랩과 MBT가 되겠습니다. Y랩은 상장되어 있는 CP사 중에서 네이버 웹툰 관련한 매출의 비중이 가장 높은 쪽입니다. 올해 1분기만 보더라도 34% 정도의 매출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하지만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일단은 영업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는 건 하나의 발목을 잡는 요소가 되겠죠. 어디서 돈을 이렇게 많이 썼냐 보니까 제작비, 영상 제작비가 좀 많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Y랩의 지분 구조를 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네이버 웹툰 쪽에서 9% 정도, CJ ENM에서도 비슷한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CJ ENM 최근에 정말 주가 많이 올랐었잖아요. 눈물의 여왕부터 해서 선제업고 튀어 등등의 여러 흥행하는 작품들도 있었고요. 이 여러 가지 IP를 가지고 좋은 또 콘텐츠 만든다면 하반기에는 드라마 수익과 작품의 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Y랩도 올해는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MBT 볼게요. 2018년부터 네이버 웹툰의 오퍼월 서비스, 광고 서비스 제공하고 있는데 우리가 쿠키 오븐으로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네이버 웹툰 보려면 2개에서 3개 정도의 쿠키가 필요한데 그럴 때 이제 수수료를 또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되겠죠. 오퍼월 매출도 비중이 커요. 네이버 웹툰 쪽에서 33%가량 나와서 이용자가 늘어난다면 같이 매출도 늘어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물론 1분기에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고 영업이익도 적자로 돌아섰다라는 건 역시나 실적이 좋지 않은 요소가 되겠지만 4월부터 배달의 민족을 또 새로운 고객사로 들였기 때문에 다음 분기에는 이쪽에서의 이제 매출도 잡힐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장 전후로 그러면 좀 봐야 될 게 있을까요? 하이투자증권의 자료들 참고해 봤는데요. 우선은 적정 시가총액은 5조 원 이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언론에서 예상하고 있는 기업 가치의 밴드가 4에서 5조 원 가량인데 피어 밸류 기준으로 봤을 때 밴드 상단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네이버 주가 같은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들어서 거의 25% 정도 하락하면서 굉장히 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17만 400원으로 뚝 떨어지면서 신저가를 기록했고요. 일단 당연히 네이버 웹툰이 상장하고 나면 네이버와 카카오가 주목을 받겠지만 나머지 중소형주가 아무래도 더 많이 튀지 않을까라는 얘기합니다. 변동성도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 실제로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성공적으로 상장이 된다면 네이버보다는 카카오 쪽의 피코마나 리디 이렇게 글로벌 웹툰 플랫폼들이 하나씩 또 상장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이투자증권에서는 웹툰 관련해서 성장 여력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의 일본 시장을 봤을 때 여전히 좀 전자보다는 종이가 더 많은 시점이었잖아요. 차츰차츰 바뀌고 있지만 한국으로 봤을 때 2015년 정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의 진행 속도를 봤을 때는 아직까지 갈 길이 더 많이 남았다라는 거죠. 일본의 만화 시장은 2020년도 코로나 시기에 20%가 넘는 성장을 기록하고 나서 꾸준히 외형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입니다. 넷플릭스 통해서 일본의 애니들이 전 세계로 보급이 됐었고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글로벌 플랫폼 통해서 콘텐츠도 공급망이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만화 시장은 온라인 매출 성장 기반으로 꾸준히 앞으로도 성장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까지 한국 대비해서는 좀 미미한 수준이라서 더 갈 길 많은 만큼 우리 이쪽도 주목해보자라는 게 리포트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네이버 주가에 지금 발목 잡고 있는 거 라인 사태가 되겠죠. 2023년 연말쯤부터 해서 이제 주가도 하락했고 계속 이게 또 외교적인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라인의 이슈와는 무관하게 상장 진행될 거다라는 게 증권가 의견이거든요. 왜냐하면 지분의 구조가 좀 깔끔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라인 야후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측에서 각각 50% 똑같은 비율로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이 네이버 웹툰, 그러니까 웹툰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쪽에서 지분을 70% 이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깔끔한 지배 구조에서 이 웹툰의 상장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이투자증권에서는 웹툰 중소형주들 우리 바스켓 매수해보자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DNC 미디어, 키다리 스튜디오, 탑코 미디어까지 꼽고 있더라고요. DNC 미디어는 1분기에 애니메이션 방영 효과도 있었고 이게 웹툰이나 웹소설 같은 전자책으로도 나오면서 굉장히 또 인기가 많습니다. 3분기에 로열티 매출 추가된다면 역대 최대 실적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키다리 스튜디오도 실적이 좋았습니다. 앞서 보셨던 Y랩이나 MBT는 실적이 안 좋았지만 이쪽은 또 2개 분기 연속 으로 흑자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중국에 진출하는 모멘텀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죠. 탑코 미디어 같은 경우에 일본에서 또 이 남성향 성인 웹툰이 또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유율이 많은 만큼 역시나 보자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었습니다. IP도 여전히 좋습니다. 이 웹툰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말씀드렸던 게 지적재산권을 활용해서 원소스 멀티유즈, 정말 다양하게 영화부터 드라마, 여러 가지 콘텐츠, 게임까지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 드렸는데요. 넷플릭스에서 작년 하반기에 공개됐던 이 콘텐츠가 무려 6,600여 개 정도 된다고 해요. TV 시리즈 글로벌 탑 100에 4개 정도가 올랐다고 합니다. 이 한국 드라마들 보시면 정말 여러 가지 드라마 있는데 사냥개들, 마스크걸, 이두나 등등이 되겠죠. 하반기에는 일본이나 북미 쪽에서 이 영상화가 더 가속화될 거다라는 얘기합니다. 7월에는 웹툰 신의 탑 원작으로 된 애니메이션 시즌2 나온다고 하고요. 올해는 웹툰 이두나 그리고 일본 현지 웹툰인 선배는 남자아이 이런 원작 애니메이션들 공개된다고 하니까 여전히 모멘텀들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웹툰이랑 넷플릭스는 우리 잘 보면서 관련주를 안 볼 이유가 있을까요? 잠시 후에 투자 전략부터 탑픽까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앵커의 더보기입니다. 우주 항공 관련된 이슈, 앞서 민영 앵커도 시간외 거래에서 이쪽 많이 올랐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주항공청 개청 기념식이 어제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2027년까지 우주 관련된 예산을 1.5조 원까지 끌어올리겠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032년에는 달 탐사선에 착륙, 또 2045년까지는 100조 원 정도를 투자해서 1000개 정도 기업을 만들어내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화성에 태극기를 꽂을 수 있는 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 추진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 카사가 출범을 하면서 스페이스 스탠더드 앞장설 거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죠. 우주 항공주들이 이러한 이슈 속에서 시간외 거래에서 정말 강했습니다. 컨텍,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AP 위성 모두 상한가 기록했고요. 세트랙 I부터 해서 나머지 종목들까지 흐름 좋았는데요. 오늘은 그러면 우주 항공주가 또 잘 갈 수 있을지 이 부분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침 또 지난 유망주로 컨택 말씀 주셨던 분이 잠시 후 전략을 같이 세워주실 거니까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챙겨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전략 함께 하시죠.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홍 이사님과 전략 챙겨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시장 참 어렵습니다. 네. 5월 어제까지 해서 연중의 기준으로 이제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하게 됐고 5월의 상승분도 반납됐습니다. 5월장 어려웠네요. 주요 섹터도 뚜렷이 방향을 내지 못했고 오로지 화장품으로만 기억되는 한 달입니다. 시장 전략 먼저 듣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이번 주 초에 75,000원 이하 74,000원대까지 밀렸다가 한번 주가가 올라왔었어요. 75,000원 이하에서는 선물 매도를 가지고 있는 주체 같은 경우도 여기에 대해서 좀 추가 매도를 하기에는 부담이 있다 보니까 환 매수를 하는 흐름이 주식 선물 기준으로 나타났었고, 그러면서 주가는 7만 원대 후반까지 반등이 나타나다가 시장에서 우리가 보통은 선물 가격이 현물보다 높아요. 이게 원래는 정상 시장인데 현물 가격이 선물보다 높은 시장이 나타나면서 여기에 대해서 차익 거래 형태의 프로그램 매도 같은 경우가 출회가 되었고요. 그러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같은 경우는 좀 하락을 가중하는 형태가 나타났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그런 모습이었고, 그러면 우리가 이와 연결되는 수급 같은 경우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이 MSCI 관련해서 편출, 편입 같은 경우가 나타나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종목이 빠져서가 아니라 여기에서 리밸런싱 부분이 있죠. 그래서 1,500억 내외 정도가 좀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받아가는 주체는 존재를 해요. 수급에 대해서는 오늘이 피크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때마침 미국장이 조정이 나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개파락 출발을 하겠죠. 그래서 오전이 피클지 아니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리밸런싱은 종가에 단행이 되니까 뭐 오후가 피클지 같은 경우는 판을 열어봐야 될 텐데 보통 네. 개파락 출발을 하면 오전 같은 경우가 피크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 뭐가 있는지 생각을 또 해야 되잖아요. 네. 변수는 파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7일에 우선은 좀 단행을 하죠. 전체적으로 2월 7일. 네, 이렇게 단행을 하다 보니까 뭐 최악은 라인이 이렇게 멈추는 건데 그런 현상은 정상적으로 보자면 나타날 가능성이 낮아 네. 보이고요. 지금 봉합에 대한 단계가 나타나면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수준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75,000원 이하에서는 매수에 대한 대응이 맞습니다. 예. 매수 가능하다라고 얘기 주셨네요. 주요 섹터에 대해서 약간 한두 줄 코멘트로 정리받고 싶습니다. 모든 말들이 요즘에는 다 힘겹게 느껴져서 명확한 시그널을 받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네. 반도체 그러면 조정 시 무조건 매수 관점이신가요? 조정 시 무조건이라는 단어 쓸 수 있습니다. 예, 아, 무조건 진짜요? 매수. 네, 무조건 매수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의 사이클,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어제 3% 조정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고점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지 매출 총이익이라든지 캐펙스가 부러져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경쟁 기업이 가속기 쪽에 들어와서 단가를 이렇게 낮추는 현상이 나왔느냐? 그렇지도 않단 말이죠. 그다음에 우리가 사이클 주기를 봤을 때도 보통 2년 같은 경우는 보통 나타나는데 아직 2년이 경과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더 세밀하게 보면 실적의 피크냐? 네. 그렇지도 않은 상황이에요. 실적의 피크는 매출에 대한 성장,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마진 부분 같은 경우가 성장 둔화가 나오거든요. 아직은 그런 상황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조정 시는 매수입니다. 네, 매수죠. 조정 시 매수, 무조건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얘기 주셨어요. 시세적 측면의 문제, 부담인 것이지 업황적 측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으로 정리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이오 쪽은 일부는 매수일까요? 네, 일부 매수고요. 여기에 모멘텀이 존재하는 쪽, 올해 트렌드 같은 경우는 항체 항물 접합체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대기업의 투자 단행이 있는 쪽이 하나의 트렌드인데 삼성 벤처 쪽 같은 경우가 올해 초 거기에 대한 투자 단행을 했고 그와 연결해서 볼 수 있는 종목은 리가캠 바이오라는 종목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늘 봐왔던 두 축이죠.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허셉틴에 대한 SC 제형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나왔던 부분과 동일한 시장 규모 같은 경우도 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멘텀의 존재고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 미국의 이제 아일리아 시밀러 부분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네,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매수한다라고 하기보다는 모멘텀이 있는 쪽을 매수하는데 우리가 매크로 환경을 좀 봐야 되겠죠. 제약바이오 쪽은 금리에 취약한 부분이 있다 보니 우리가 뭐 이게 금리 인상이 나타나고 인하가 나타나고 이걸 추측하기보다 뭐 점도표 추정 참고하면서 가격 지표로는 미국의 10년물 국채 흐름이 네. 4.5% 기준으로 상승하는 흐름이냐 하락하는 흐름이냐 이 부분을 놓고 좀 제약바이오 쪽은 함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언급 주신 종목으로 일부는 매수 대응 가능하다. 네네. 바이오 금리에 대한 향방을 좀 예의주시하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남은 게 2차 전지네요. 아직은 아닐까요? 네, 2차 전지는 아직 중립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가격 메리트는 눈으로 보기에는 들어오고 있어요. 그다음에 수급에 대해서는 이번 주에 특정 주체 손절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가 같은 경우는 반등에 대해서는 나타날 수 있지만은 이게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단계 같은 경우는 반도체를 예로 들면은 작년에 감산을 단행하면서 PBR 밴드 같은 경우는 예년 수치로 우선은 회복을 했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게 나타나는 거는 수요 회복이거든요. 그런데 수요 회복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수요 회복의 사이클은 어떻게 네. 나타날지. 그런데 HBM 가속기가 출현하면서 AI 사이클이 온 거거든요. 그처럼 전기차 쪽 같은 경우도 소재의 수요를 올려줄 수 있는 그 주체가 나타나면 여기에 대해서 주가는 이제 다시금 멀티플을 상향하면서 상승의 속도가 붙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론은 뭐냐라고 하면은 주가에 대한 메리트는 이제 들어오고 있어요. 네. 그 상황에서 시장 참여자들 스마트 머니는 어떤 부분을 바라보느냐라고 하면은 수요에 대해서 증대되는 걸 확인하고 싶어 할 거거든요. 미리 이걸 진입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을 체크하고 좀 바라보겠습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의 현 상황이 그럼 반대네요. 시세적으로는 부담 없으나 업황적인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완연한 회복을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가격 메리트에 현혹되기보다는 좀 시세적으로 돌리는 모습을 보고 대응하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주요 섹터에 대해서 좀 큰 궤를 듣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큰 섹터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 우주항공 앞서 이제 시간 외에서 가장 강한 시세를 냈기 때문에 일단 짚고 가겠습니다. 뉴스는 많은데 강하게 이쪽도 막 계속 가고 이런 건 전혀 없다 보니까요. 네. 그래도 말씀 주셨던 컨택 같은 경우 어제 시간을 상한가기도 했고 해서 우주항공에 대한 코멘트 듣고 싶어요. 모멘텀은 존재를 하죠. 그런데 특정 일정들 같은 경우가 갭이 있을 때는 종목이 상승을 할 때 좀 매도를 해주고 다시 재진입을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컨택 같은 경우도 우리가 바라볼 때의 핵심은 실적은 당장 나오지 않는데 모멘텀이 존재하는 점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처럼 대응 같은 경우는 오늘 갭 상승이 나오겠죠. 시간외로 강했으니까. 그러면 시세는 길면은 한 이틀 정도. 아니면 오늘 같은 경우에서도 좀 시세가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매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좀 재진입을 보는데 우주항공 쪽에서 실적이 나오는 기업은 있죠. 뭐 세트레가이 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미리 이렇게 진입을 해 있다라고 하면은 오늘 갭 상승을 하더라도 뭐 매도를 단행하기보다는 좀 보유를 하고 갈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세트레가이 네. 리듬이 너무 재밌게 다가왔어요. 네. 세트레가이 기억해 네. 보겠습니다. 다만 단발적인 시세 정도로만 아직은 하루 이틀 대응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네요. 체크할게요. 자, 웹툰주 보겠습니다. 사실 웹툰주는 조금 시장의 해지 섹터로 보는 느낌이 많아요. 시장이 못 갈 때 이쪽이 좀 움직인다던가 이랬습니다. 물론 상승의 이유는 각각 붙기 마련인데요. 그런데 이제 6월이다 보니까 일정이 있어요. 네. 그 기대감에 좀 계속 관심을 둬도 될지 궁금합니다. 마지막 시세는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가 상장 확정이 되는 시가총액. 예, 이게 뭐 어느 정도 시가총액이 이제는 어떤 일자에 확정이 됐다라고 하면 그때가 웹툰주들의 마지막 시세로 볼 수가 있겠고요. 아직은 모멘텀이 존재하니까 약간 마지막 잎새처럼 슬프게 들리는데. 네.
그리고 나서는 네. 자, 그 마지막 시세가 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는 이제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가 매출이 어느 정도 딱 추정이 나오잖아요. 뭐 내년에 추정치라든지 지금 올해 거두고 있는 실적이라든지 그 부분을 놓고 그 시가총액에 대입해서 다른 웹툰주들이 어느 정도 매출을 거두고 있느냐에 따라 그에 비례한 시가총액이 부여가 되겠죠. 네이버 웹툰이 시장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모멘텀 같은 경우는 우선은 소멸. 그렇다 보니까 주가 같은 경우는 피크를 치고 빠지고 나서는 웹툰주라고 해서 다 오르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실적 기여도가 있는 쪽을 추려서 네이버 웹툰의 시가총액 기준으로 해서 분배가 되겠죠. 우리가 그 부분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시세까지 좀 탑픽으로는 뭘 보시는지 DNC 미디어일까요? 네, DNC 미디어 같은 경우에 좀 무게를 두고요. 우리가 뭐 키다리 스튜디오라든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함께 볼 필요가 있는데 종목을 딱 이 종목을 편중해서 보기보다 그 가중치가 높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아까 소개해 주신 그 종목들을 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흐름이 나타나겠습니다. 네, 체크해 주신 내용들 정리해 봤고요. 이제 중국 관련한 종목들로 가보겠습니다. 섹터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뭐 지금은 중국 관련이라고 하지만 미국 모멘텀을 더 받고 있는 화장품도 혹은 여행, 카지노, 뭐 게임 여러 분야에서 지금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는 섹터가 어디일까요? 가장 매력이 높은 쪽은 화장품입니다. 주가가 오르기는 했어도 화장품 같은 경우가 작년 초에 엔터주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 그러네요. 초에 엔터. 네. 네. 그와 좀 비교를 해보면 딱 들어오실 텐데요. 화장품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해서 1분기 실적을 보여줬고 그다음에 북미 시장 같은 경우에 증가가 과거에 중국 시장을 대입을 해보면 아직 4분의 1 수준이에요. 그래서 시장 점유율을 더 가지고 갈 수 있는 요인이 존재를 하고 여기 더해져서 매출에 대한 부분이 열릴 수 있는 게 또 뭐 중국 이게 존재를 하다 보니까 물론 시장 구조는 바뀌었지만 네. 여기에서 중국 시장이 또 열린다고 하면 그건 플러스 알파 땡큐죠. 네, 플러스 알파가 있다 보니까 우선은 화장품 쪽에 무게를 두고 차선책 같은 경우는 엔터 업종 같은 경우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엔터는 또 어제 소식이 있었잖아요. 네네. 이제 법원에 소식이 전달이 됐는데 다른 엔터줄 다 올랐고 시간 외에서는 하이브가 밀렸던 걸로 네, 제가 기억을 그렇습니다. 합니다. 엔터주 탑픽은 뭘로 보시는데요? 엔터주 탑 같은 경우는 한알령 해제를 놓고 보면 중국에 대해서 매출 기여도가 높은 쪽을 보는 게 맞고요. 그 종목은 우선은 SM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SM. 네. 지난 시간에 큐브한테 얘기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네, 맞아요. SM 탑픽 그다음에 연결해서 차선 큐브 엔터. 네네. 네, 여자 아이들 얘기해 주시면서 네. 되게 해맑게 웃어주셨던 기억이 네. 있습니다. 큐브엔터와 SM 압축하겠고요. 네. 선진 뷰티 사이언스 말씀 주시고 상승률이 어마어마해요. 70% 뭐 이렇게 달합니다. 요거는 갖고 계신 분들 어떻게 할까요? 우선 뭐 추세에 대한 강도는 이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시면서 수익이 좀 발생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미리 매도를 단행하기보다는 아마 시그널적으로 뭐 이렇게 거래가 대규모가 발생을 하면서 주가 조정이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네. 그때 그때. 매도를 하시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니까요. 위를 어디까지로 볼지 가늠하기 어려우니까 네. 일단은 조정이 나올 때, 거래가 실리면 조정이 나올 때 그때 좀 이익 실현을 해보자 의견 주셨습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을 픽으로 들고 오셨는지 열어보겠습니다. 삼성 SDS가 공급망 관리에 주목한 이유, 그래서 어떤 종목을 골라주신 겁니까? 네, 종목은 엠로를 엠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미국 시장에서 공급망 관리 사업을 하는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가 실적이 부진해서 19% 하락을 네.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간접적으로 엠로가 영향을 받아서 오늘 뭐 개파락 출발을 할 수도 있는데 네. 초점은 이제 그 삼성 SDS와 함께해서 차세대 SRM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계약을 통해서 이제 하반기에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내에서 매출의 증대 요인이 있고 그다음에 동시적으로 하반기에 오나인 솔루션, 삼성 SDS와 함께 글로벌의 공급망 관리 소프트웨어를 출시 예정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1,000억 정도의 영업이익 추정치 같은 경우가 발생이 가능합니다. 실적이 이제는 들어온다라는 점이거든요.
모멘텀이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진행에 대한 일정이 다가옴에 따라서 엠로 같은 경우를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기업들이 이제 공급망 관리, 인력 관리를 많이 하고 있다. AI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프트웨어 쪽, 특히나 기업 소프트웨어 쪽에 더 집중해보자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적당히 이제 상승 여력이 한 몇 % 정도 있을 것 같다. 이 정도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1,000억의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구조에서는 한 50% 정도의 상승 여력은 존재를 해요. 그렇다 보니까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 시세를 보기보다 가격적으로는 한 65,000원 이 정도 이하에서는 강한 매수도 가능함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깜짝 놀랐습니다. 목표가 65,000원이라고 말씀하시는 줄 알고. 네, 7만 원대 초반에 거래되고 있는 엠로입니다. 충분히 긍정적으로 대응 가능하고 좀 장기적 관점으로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네요. 오늘 주요 섹터와 종목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 주셔서 속이 좀 시원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